행정학 이론 중에 가장 어려운 이론입니다. 신제도주의. 전공법으로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 준비됐죠? 제도는 i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제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저는 좋은 건데, 제도, 제약. 사람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20살의 남자와 여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대 남자입니다. 20대 남자들은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음주 가무를 배우고 길거리에 스파게티 피자를 뿌리고 다니고 완전히 방탕하고 막 엄청나게 대충 막 산다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착했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 아버님은 바로 알고 있죠. 아버지는 20대 20살의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바로 알죠. 바로 뭐예요? 다음 연도에 어디 가기 때문에? 군대 가기 때문이죠. 군대라는 거는 여러분 정책이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20살의 남자들은 신검을 받는 순간부터 뭐부터 결정해야 됩니까? 군대를 언제 가는가를 결정하면 남자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당장 1학년 마치고 간다 하면 그 1학년은 끊김 있는 1년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 막 어떻습니까? 막 여름에 강원도 가보면 자전거 타고 막 대관령 넘어가는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 그런 애들. 근데 만약에 내가 4학년까지 다 다니고 군대 간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안 살죠. 내가 시험 합격하고 군대 간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시 20살의 이 남자의 행동은 이 사람의 선호나 취향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군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후자가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개인의 현상이나 사회 현상은 개인의 선호 또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취향 플러스 외적인 제약으로 설명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군대 제도가 만약에 바뀌면 최근에 미시적 변화가 뭐예요? 올해 병장 월급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대요. 임기도 짧아지고 그죠? 또 요즘에 핸드폰도 포기하니까 훨씬 더 요즘엔 더 빨리 가려고 많이 하죠. 군대 제도가 바뀌면 개인의 행동도 바꿔지겠네요. 그러면 20대 여자들은 왜 남자들과 다르게 복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제, 여자들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점선을 그었어요.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문화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죠. 뭐 여자는 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잖아. 사실 옛날보다는 적지만 여자는 좀 단정해야 되고 소개팅이 나가면 꼭 이거 조금밖에 못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자는 무슨 제약이 있어요? 문화적 제약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이에요? 문화라는 건 비공식적인 거죠. 이 여자의 행위를 설명할 때 똑같은 거예요.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무슨 제약? 비공식적인 제약. 요거를 공식적인 것과 뭐가 있다? 비공식적인 게 있다. 요거 자체를 인정하면 신제도주의는 반 이상 설명이 됐습니다. 다시 20살의 이 남자의 이 행동은 그 남자의 의지나 선호보다는 뭐의 제약? 군대라는 고정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명력이 있잖아. 그러면 사회현상은 개인의 선호와 제약의 결합이다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제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회현상이 등장한다는 거죠. 방금 했잖아. 사회현상은 개인의 선호, 요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죠. 새로운 제도가 생성되거나 제도가 변화하면 이것은 사회현상이 등장하거나 변화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 제도의 특징이나 성격이 바로 사회현상의 특징과 성격이 되겠죠. 다시 요거 하나만 인정하시죠. 사회현상은 뭐와 뭐의 결합이다? 어떤 개인의 선호, 의지 더하기 어떤 외적인 제약의 결합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제도의 변화가 역사, 정치, 권력.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세 가지 관점, 보통은 5분법이 있었는데 3분법으로 정리가 됐어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라는 게 권력의 쟁취죠. 권력의 쟁취 또는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걸 설명하는 무슨 제도주의? 제가 이거 신제도주의인데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신제도주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그래서 역사 제도주의라고 할게요. 알았죠? 시험 문제는 신제도주의라고 놓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도주의는 행정법은 법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3조에 적용을 받으면 다음에 7조에 가서 5조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개인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동태적인 걸 설명 못 하잖아. 구제도주의는 그냥 제도를 쭉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라면 신제도주의는 방금처럼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합리선택. 세 번째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 정치학에서 나왔는데 대만하고 한국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은 60년대 석유 파동이 있기 전에는 한 몸처럼 비슷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대만은 장개석, 한국은 박정희라는 약간의 독재 체제라고 할게 그냥. 독재 체제에다가 자본주의 방식이었고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정도 있었죠. 그리고 분단 국가죠. 유교 문화, 일제 경험, 뭐 구의지 차이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대만은 섬나라고 아열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조금 사계절이 뚜렷한 동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석유파도. 그때 미국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두 나라는 사실상 다른 점이 거의 없잖아. 근데 석유파동이 딱 발생하니까 대만은 조금 위청하다가 쫙 올라갔는데 한국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같은 행위자인데 왜 저렇게 정책의 결과가 달라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비교해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딱 중간 수준에서 바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시적 측면과 그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된다는 거시적 측면의 중간에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고 한국은 재벌 위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야. 이런 중간 수준에 존재하는 정책의 차이가 정책의 이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왜? 다시 신제도주의는 상대적으로 제도의 생성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특징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죠. 비슷한 나라들이 왜 다른 결과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오나. 비슷한 나라들이 왜 다른 차이를 다시 신제도주의, 역사 신제도주의는 유사한 행위자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유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한국은 왜 재벌 위주의 정책이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1905-16은 6일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6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해서 그때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할지 재벌 위주의 정책을 할지 그때 제도는 우리의 정치 행위자의 선택 변수였으니까 무슨 변수예요?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1900년 몇 년 뒤에 30년 뒤에 IMF 경제위기라는 새로운 또 역사적 사건이 터졌죠. 이때 우리 IMF에서 경제위기에서 거의 대부분 한국은 무슨 정책의 문제 때문이다? 재벌 위주의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가자는 이제 종속 변수가 되지 못하고 이때는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는 종속 변수예요? 독립 변수예요? 이제 독립 변수입니다. 다시 뭐라고? 독립 변수. 이게 멋있는 표현이죠. lock in. 탁 자물쇠 잠근다는 거죠. ROCK가 잠물쇠죠. lock in. 연결하면 lock in 이펙트. 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실은 무슨 자판이에요? 쿼티 자판이죠. 쿼티 자판이 여러분 자판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자판인 거 아십니까? 왼쪽 상단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RT를 동시에 배치했기 때문에 타자기 치면 워드 프로세스 치면 수정하면 되는데 타자기는 한 페이지 다 쳤는데 갑자기 손가락 엉김이 딱 발생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잖아. 쿼티 자판은 자판 중에서 아주 비효율적인 자판이고 드보락 자판이 아주 효율적인 자판이에요. 쿼티 자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의 뭐에 들었으면 어떤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재벌 위주의 정책이 들어서면 계속 제도가 이렇게 가면 제도가 뭐가 발생한다? 락인 이펙트. 어떤 하나의 패스에 들어서면 경로에 들어서면 그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 무슨 의존성? 경로 의존성. 경로 의존성. 자, 첫 번째 국민들이,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때 재보세요. 국민들이 투입을 해서 산출로서 재벌 위주의 정책이 놓은 게 아니라 정치의 자율성.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국민들이 막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해. 그게 정책으로 입안이 안 되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나라가 민주주의 아니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1945년 8월 16일 날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친일파 빼고는 0.9%가 찬성했겠지. 친일 청산 됐어요, 안 됐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정책이 생뚱맞은 정책이 있잖아.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됐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자는 거 사회적 합의가 됐냐고. 전혀 그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정책으로 나왔잖아. 정치 자율성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정치 영역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위주의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고 정치체제의 자율성이 있으면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제도가 학습 협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 디펜던시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균형이에요. 특권. 제도가 왜 안 바뀔 것 같아요? 재벌 제도는 중소기업하고 재벌 중에서 누구한테 특혜를 줘요? 재벌한테 특혜를 주죠. 그러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재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제도는 어떤 집단한테 뭘 줘요? 특권을 줘. 그럼 제도가 권력을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분하죠. 그럼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그 제도에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왜 한다는 거야? 친일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역사적 신제도주의. 첫 번째, 유사점을 비교한다, 차이점을 비교한다?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그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하고 권력을 잡은 집단이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 반대합니다. 제도가 뭐가 있다? 경로 의존성. 무슨 효과? 락인 이펙트. 쿼티 좌파는 왜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불락 자판으로 바꾸려면 전 세계 컴퓨터 자판 다 바꿔야 되지. 여러분도 다시 또 한매 타자교실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더불락 자판 익혀야 되는 게 귀찮지. 여러분들도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 번호 왜 그 휴대폰 번호가 왜 그렇게 됐어? 아마 아버지 엄마 번호지. 핸드폰 번호가 거의 대부분 아버지 엄마 번호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또 왜 그 번호야? 할아버지가 그 번호 쓴 거야. 할아버지는 왜 그 번호야? 어느 날 번호 신청했는데 그냥 그 번호인 거야. 봐봐, 역사적 우연에서 어떤 번호를 써게 되면 여러분들이 번호 바꾸는 거, 핸드폰 번호 바꾸는 거 보통 수험생들이 선생님 제 번호 바꿨습니다 하면 여학생들의 프로는 이별한 거야. 보통 번호 바뀌었다 연결하면 내가 헤어졌냐 그러면 네 바로 오면 답장 바로 와. 특별한 역사적 계기가 없으면 연인과 헤어진다는 엄청난 역사적 계기가 없으면 번호 안 바꿔. 왜 안 바꿔? 이유가 없잖아. 왜 그 번호 써? 아마 아버지 엄마 번호하고 뭐 관련된 유추된 번호지. 역사적 제도주의 완벽하게 설명하죠. 특별한 이유 없으면 패스트 디펜던시야. 다시 역사적 신제도주의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독립변수로서 제도. 동그라미 2번 단절된 균형. 맞죠? 단절된 균형.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1961년도에 시간의 관점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제도가 등장했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997년 무려 몇 년 만에 10년이 넘어서 싹 제도가 이렇게 이게 펑추에이티드란 말이 이겁니다. 이거 뭐뭐 하였습니다. 점을 탁 찍죠. 점을 찍는다는 말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완전히 구분해 주는 거죠. 하였습니다. punctuated. 결절된, 단절된. 앞과 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무슨 균형? 결절된, 단절된 균형.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정치체제의 자율성이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4번 불균등 체크. 불균등 맞죠? 이게 경로 오전성적인 변화를 보이는 핵심이고 락인 이펙트. 동그라미 6번 거시 수준이죠. 지금 자 여러분 제가 기본 단위가 뭡니까? 대만과 한국이라는 거시적 수준이죠. 개인의 행위가 아니잖아. 거시적 수준, 중범위, 기납적 연구, 시간의 관점에서 연구하죠. 시간의 관점 종적이에요, 횡적이에요? 종적이죠. 시계열 맞죠? 8번 유사점을 분석합니까? 차이점을 분석합니까? 차이점. 그러면 당연히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앞에 뭐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행동하느냐. 다시 뭐라고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됐습니다. 박정희가 원래 재벌 제도를 하려고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재벌 제도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집권하고 나니까 어떤 게 좋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내 선호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다시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두 번째, 합리. 선택이 놓으면 인간은 저번 했죠. 이선정합. 다시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나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내 선호는 사전에 딱 준비되어 있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내 개인의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이미 딱 정해져 있죠. 정보는 완전하다, 합리적이다. 됐습니다. 이선정합입니다. 신축 아파트 주차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1호부터 1501호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주차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학원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합리선택 신제도를 생각하는데 갑니다. 요 주차장은 이 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없어. 맞죠? 근데 내가 한 자리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될 게 줄어들죠. 경합적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유지 또는 공유 자원이라 그럽니다. 여기 부평 여기 역에 벤치 있잖아요. 3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앉으면 내가 앉을 자리가 줄어들죠. 경합적이죠. 자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배제적이죠. 1501호에 사는 우리 복층에 사는 로얄층이지 사는 우리 사장님은 차가 3대야. 그래서 차를 이렇게 대고 싶어. 701호에 사는 우리 아주머니는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서 항상 똑바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삐딱하게 돼. 이렇게 삐딱하게 돼. 901호에 사는 조폭 아저씨는 그냥 오늘은 가로로 되고 싶으면 가로 되고 내일은 삐딱하게 되고 세로 되면 지 맘대로 돼. 1층에 사는 신혼부부는 차가 없어. 주차장에 대해서 자기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대해 권리를 주장 못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101호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나는 차가 없어서 억울하잖아. 그래서 아무런 이용 규칙이 없으면 자 공유지가 이기적 인간하고 만나면 바로 무슨 비극이 발생해요? 공유지 비극이 발생한단 말이야. 여기 만약에 이러면 아무 규칙이 없으면 가로로 됐다가 4대 5대 됐다가 또 뭐 다른 또 사람들이 왔다 됐다가 완전 개판이 되겠죠.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 유명한 하딘이 말했다는 거죠. 여기 동네에 목초지가 있습니다. A, B, C, D 전부 다 소가 10마리예요. A는 착해서 9 to 6 9시에 소를 풀었다가 6시에 소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그럼 밤사이에 또 목초지가 자라겠죠.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나머지 B, C, D는 뭐라 그래? 어이구 저 바보. 왜? 남들은 소 안 풀 때 나는 24시간 방목해버리면 나 이익은 엄청 좋아지겠죠.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사회의 합리성이 담보될까요? 이거 아니잖아.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거는 공유지에 내 소를 24시간 방목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목초지가 고갈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 다 목초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 이른바 이게 무슨 실패예요? 시장 실패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안 삽니다. 어느 날 701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 그죠? 우리 동회의를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 이용 규칙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하겠죠. 자,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은 n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마다 이용 규칙이 그래 다 다른 거야. 주차장이 많은 데는 한 가구당 뭐 2대까지는 공짜, 3대부터는 10,000원, 주차장이 엄청 적은 데는 2대부터는 100,000원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아이고 삐딱하게 이렇게 빗금이 쳐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반듯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신혼부부들 입장을 반영해서는 주차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주차 비용을 주차장 이용 안 하는 대신에 뭐 관리비 한 깎아주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각자 자신의 선호를 효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부 다 합의를 도출합니다.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균형이란 얘기예요? 불균형이란 얘기예요? 균형이란 얘기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균형이다. 누구나 다 참여해서 자신의 이익을 효용을 극대화해서 아파트 주차장 이용 이기적 인간들이 주차장 이용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에 내가 적용을 받으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용 규칙 이게 바로 뭐예요? 제도라는 거야. 제도. 다시 이기적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제도를 균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와 있죠. 제도는 무슨 선택? 역사적
우연에 의한 선택이죠. 여기는 제도는 이기적 인간들의 무슨 선택? 합리적 선택이란 거야. 합리적 선택. 됐습니다. 요 공유주의의 비극을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사회적 딜레마를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선택. 일상생활에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모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자, 갑니다.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간들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물이다. 맞죠? 인간들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유주의 비극, 때로는 무슨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장치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균형입니다. 별표 뭐라고요? 균형. 그래서 I라고 쓰시고 Historical Institutionalism이라고 해서 그냥 약으로 HI라고 할게요. I 쓰시고 불균형 쓰시고 불균형.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제도를 균형으로 바라보면 무슨 제도주의?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균형이죠. 근데 우리가 재벌제도하고 중소기업 제도는 누가 불만을 가져요?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가지죠. 제도가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됐습니다.